엄마 죽고 나면 이 집은 누가 가져가요? 그건 엄마 죽고 나서 너희들끼리 정해야지.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가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평생 우애 좋게 지내던 두 형제가 법정에서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집은 다를 거야. 우리 애들은 착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정수 씨 56세입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최순자 씨는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정수 씨는 성실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은행에 취직했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아들 정훈 씨는 자유로웠습니다. 사업을 했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형과는 다르게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두 형제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어머니가 힘들 때도 서로 도왔습니다. 명절이면 어머님 집에 모여 소주 한 잔 나누며 웃었습니다. 형, 올해도 고생 많았어? 너도 수고했어, 정훈아. 평범한 형제였습니다. 어머니 최순자 씨는 78살입니다. 건강은 좋지 않았지만 혼자 사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 그게 어머니가 평생 모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죽으면 이 집 너희가 잘 나누어서 가져라. 두 아들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2022년 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왔고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는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청소하고 장도 봐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아내는 투덜댔습니다. 여보, 동생도 있잖아요. 왜 당신만 해요? 정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훈이는 사업 때문에 바빠. 내가 형이니까 내가 해야지. 동생 정훈 씨는 가끔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두 번입니다. 그때마다 용돈 50만 원 정도를 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쓰세요. 어머니는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정수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님 집에 가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약 챙기고 밥 차려드리고 아내와 싸우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당신 동생은 뭐해요? 왜 우리만 고생해요? 정수 씨는 참았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참자. 엄마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현실은 그랬습니다. 2024년 가을입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정수 씨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죠. 뇌출혈입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 씨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동생 정훈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쓰러졌어. 빨리 와.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두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형제는 묵묵히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곳 가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3일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낯선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49제가 끝난 후 두 형제는 어머님 집에 모였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훈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 이제 집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글쎄, 팔아야겠지?
그리고 우리 둘이 나눠 가지고 정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반반이죠? 정수 씨는 멈칫했습니다. 반반? 정수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당연히 반반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엄마 아들인데? 정수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아, 나는 2년 동안 엄마를 모시고 살았어. 매주 병원 모시고 다니고 청소하고 밥 해드리고 너는 한 달에 한 번 왔잖아. 정훈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사업 때문에 바빴어요. 대신 용돈 매달 드렸잖아요. 정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돈? 한 달에 50만 원? 나는 2년 동안 매주 갔어. 교통비, 병원비, 생활비 내가 얼마나 썼는지 알아? 정훈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 그럼 형은 얼마 받고 싶은데요? 7대3? 8대2? 형이 더 받고 싶으면 말해요. 하지만 반반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정수 씨는 답답했습니다.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정훈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요. 형은 엄마 집 근처에 살면서 엄마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나는 매달 월세 내면서 살았어요. 그것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수 씨는 황당했습니다. 뭐? 도움을 받았다고? 나는 엄마 모시려고 매주 간 거야. 내 집 두고 왜 엄마 집에 내가 살아? 정훈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형은 엄마 옆에 있었고 나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반반이에요, 형. 그날 두 형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정수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정훈이가 반반 하자고 해. 아내는 화를 냈습니다. 뭐? 반반? 당신이 2년 동안 고생한 건요? 그럼 우리가 바보네요? 정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머니를 2년 동안 옆에서 돌보고 모셨거든요. 동생이랑 반반 나눠야 하나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이 있습니까? 정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반반입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병원비 영수증, 통장 내역 같은 것들이요. 정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증거요? 그런 거 안 챙겨놨는데요.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렵습니다. 정수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끼리 잘 나눠서 가져라. 하지만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안 싸울 줄 알았구나. 하지만 엄마가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기준이 없어졌어요. 결국 두 형제는 법정으로 갔습니다. 재판은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수 씨는 부양 증거를 제출하려 했지만 제대로 된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눈다. 어머니의 집을 팔았습니다. 3억 5천만 원. 두 형제는 각각 1억 7,500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 세금을 빼니 손에 쥔 돈은 1억 5천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돈을 받은 날 두 형제는 은행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정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훈아. 정훈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 이제 끝났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맙시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정수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년 후 정수 씨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행에 출근하고 가족과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쉬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되면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동생 정훈 씨. 정수 씨는 가끔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함께 놀던 기억,
어머니 앞에서 소주 한 잔 나누던 기억. 하지만 이제는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수 씨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싸웠어요. 엄마가 유언장 하나만 써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가 자식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법률 전문가와 상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유언장을 반드시 작성하라. 말로 한 유언장은 증거가 없습니다. 큰아들아, 이 집은 내 거야. 이 말은 큰아들만 기억합니다. 다른 자식들은 모릅니다. 반드시 유언장을 쓰십시오. 그리고 공정을 받으십시오. 공정받은 유언장 하나가 법적 분쟁을 막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유언장을 쓰셨나요? 그럼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아빠가 죽으면 이렇게 나눈다. 아파트는 크네, 예금은 작으네. 불만 있어? 이렇게 살아있을 때 정리하면 자녀들은 나중에 싸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줄 돈은 미리 주고 기록하십시오. 혹시 자녀 중 누군가에게 먼저 돈을 주고 싶으신가요? 그럼 살아있을 때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자녀에게도 알리십시오. 큰아들한테 결혼자금 5천만 원 줬다. 나중에 유산에서 빼라.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나중에 형만 받았다는 의심이 없어집니다. 기록을 남기십시오. 네 번째, 효도를 재산으로 보상하지 마십시오. 나를 10년 동안 모신 큰아들에게 더 줘야지. 이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효도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효도는 효도로 보답하십시오. 큰아들아, 내가 나를 잘 모셨다. 너무 고맙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재산으로 효도를 계산하는 순간 형제는 원수가 됩니다. 다섯 번째, 재산은 부모 것입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여러분 재산은 자식 주라고 모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살라고 모은 겁니다. 요양병원비, 병원비, 여행비 마음껏 쓰십시오. 자녀들도 이해합니다. 부모님이 다 쓰셨으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껴두고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그 돈을 놓고 사옵니다. 재산은 부모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빚은 부모가 책임지고 정리하고 가십시오. 혹시 빚이 있으신가요? 그럼 재산 나누기 전에 빚부터 정리하십시오. 왜냐하면 빚도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재산 받으려다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럼 형제끼리 또 싸웁니다. 형이 집 받았으니 형이 빚 갚아. 아니야. 네가 예금 받았으니 네가 갚아. 빚은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일곱 번째, 감정 없는 재산 회의를 하십시오.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냉정하게 사무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엄마 아빠가 죽으면 재산이 이만큼 남는다. 이렇게 나눌 생각이다. 누구 의견 있니? 이렇게 미리 얘기하면 나중에 싸우지 않습니다. 감정 없이 투명하게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유언장 1장, 가족회의 1번, 투명한 기록 하나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자녀는 싸우지 않습니다. 정수 씨 같은 형은 지금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동생을 잃은 게 아프다고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돈이 아닙니다. 형제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